우리는 흔히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역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왕의 비밀을 품고 평생을 침묵으로 산 내시 김계한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 경복궁의 밤은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연산에서 중종으로 이어지는 그 격동의 시기, 궁궐은 매일 밤 누군가의 비명과 숨죽인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권력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불꽃처럼 번져나갔고 그 불꽃에 닿는 모든 것은 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궁궐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폭정의 중심부 왕의 침전 바로 밖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별을 잃고 가문을 잃고 오직 임금의 수족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지운 존재들, 바로 내시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김계한. 그는 연산군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도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들은 눈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워했던 폭군의 눈동자를 그는 매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공포도 그 어떤 아첨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배경과 같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이 그림자들의 기록은 어디에도 온전히 남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귀퉁이에 짧게 언급된 이름 김계한. 우리는 이제 그가 입을 닫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침묵의 무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내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광기와 이성이 교차하던 시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그림자로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김계한, 그가 처음부터 그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들판을 뛰놀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가난은 때로 가혹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고 가문의 대를 끊어서라도 입에 풀칠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소년. 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스스로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대궐의 붉은 담벼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시부의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소리 없이 걷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소년 김계한은 영민했습니다. 그는 스승들이 가르치는 예법 뒤에 숨은 서늘한 진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가는 곳이며 오직 죽은 듯이 사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어전에 배치되던 날을 기록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날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을 것입니다. 어린 내시 김계한의 눈에 비친 임금은 신이자 동시에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당시 보위에 있던 이는 연산. 그는 이미 눈에 핏발이 선 채 신하들을 불신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내시가 왕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매를 맞거나 쫓겨났지만 김계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물을 때만 답했고 왕이 움직이기 전에 그 의중을 읽어냈습니다. 왕의 뒤편
병풍 뒤에 어둠 속에 서 있는 소년. 그는 그곳에서 왕의 고독과 광기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인간의 추악함과 나약함을 가장 먼저 읽어낸 아이. 소년 김계한은 그렇게 궁궐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에서 왕의 가장 내밀한 그림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의 노랫소리와 연회 뒤에 숨겨진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왕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혀를 자르고 기록하는 자들의 붓을 꺾었습니다. 이 시기 내시들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 속 김계한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그는 연산군의 가장 가까운 침전 내시였습니다. 왕이 밤늦도록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를 때도 그 칼끝이 닿지 않는 한 뼘 뒤에서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품이 근면하고 치밀하며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 탐욕이 미덕이던 시대에 이 기록은 역설적입니다. 수많은 내시가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할 때 김계한은 오직 왕의 그림자라는 본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이 내뱉는 날 선 폭언들을 가슴에 묻었고 왕이 흘리는 비정상적인 눈물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폭군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은 김계한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벽처럼 서 있는 그에게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나무의 인내였고 언젠가 다가올 대전환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의 서늘한 생존술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를 충직한 종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미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했던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이 서려 있습니다. 연산 12년 1506년의 어느 가을밤,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궁궐 담벼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분노한 신료들과 군사들이 궁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폭군의 성벽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궁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위세를 빌려 호령하던 권세가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연산의 총애를 받던 후궁들은 울부짖으며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침전, 김계한이 지키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폭군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그가 어떻게 반정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가장 먼저 처단되어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가설이 존재합니다. 김계한은 연산의 광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 광기 속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유일한 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반정군이 궁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왕실의 인장과 주요 기록물을 챙겨들고 그들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연산군이라는 인간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아있는 보위라는 무게를 섬겼던 것입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깨달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 이후 이 거대한 궁궐을 다시 움직이게 할 기억과 절차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이 침묵하는 넷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들에 둘러싸인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김계한. 그의 등 뒤로 주인이 바뀐 보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지워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다. 중종의 즉위와 함께 연산의 흔적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깊숙한 곳, 임금의 수라를 살피고 침전을 돌보는 일만은 여전히 한 남자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김계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폭군을 모시던 자가 어떻게 성군을 자처하는 새 임금의 곁에 저토록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정으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 궁궐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공신들은 언제든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런 중종에게 김계한의 존재는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김계한은 전임 왕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이를 입 밖으로 내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산의 광기를 목격했기에 중종의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공신들의 틈바구니에서 왕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말 없는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종은 김계한에게 파격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그는 내시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인 상선의 자리에 올랐고 왕실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김계한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설수록 더욱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바랜 관복을 즐겨 입었고 남들이 탐내는 뇌물 앞에서는 돌부처처럼 굳건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에 김계한을 매사에 조심하고 삼가며 임금의 명을 받드는데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명의 왕을 모시며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신뢰였습니다. 그는 왕의 그림자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고 동시에 왕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중종이라는 한 명의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김계한의 침묵은 깊어만 갔고 그가 입을 닫을수록 왕실의 비밀은 그와 함께 역사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왕의 업적과 신하들의 논쟁을 기록하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숨죽여 살았던 이들의 감정까지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김계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록 속에 그는 언제나 빈틈없는 관리이자 충성스러운 종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완벽한 기록 뒤에 숨겨진 인간 김계한의 고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었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그들을 불구의 존재라며 손가락질했고 궁궐 안에서는 언제든 소모될 수 있는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김계한이 모셨던 두 왕, 연산군과 중종. 한 명은 광기로 세상을 태웠고 한 명은 우유부단함으로 공신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그 두 극단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탱하며 김계한이 느껴야 했을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지켰던 그 지독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격리시킨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무고한 피를 흘릴 때 그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종이 조광조를 버리고 고뇌할 때 그는 왕의 떨리는 손을 보며 어떤 슬픔을 삼켰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야사에 따르면 김계한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궁궐의 외진 곳을 찾아 달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왕실의 치부와 인간의 나약함을 가슴속 거대한 무덤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실록에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야말로 조선 왕조를 지탱하던 가장 정직한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남자. 그는 자신의 슬픔을 지움으로써 조선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인간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궁궐의 주인은 바뀌었어도 김계한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내시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정의품 상선의 자리에 오릅니다. 조선의 모든 내시를 통솔하며 왕의 식사와 안위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내시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 정도 권력을 쥐었을 때 제 목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많은 황관은 이 위치에서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궁녀들을 포섭해 정치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김계한은 정점에 오른 순간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데 더 주력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그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무색무취한 평가를 내놓습니다. 탐욕이 없고 오직 법도를 지켰다.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친 한 남자의 철저한 자기 절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가 얼마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인지 연산의 시대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중종이 정무에 지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신하들이 파벌을 나누어 서로를 물어뜯을 때도 김계한은 그저 한 폭의 병풍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가진 폭력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가 선택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의 목숨이 날아가고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김계한은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빛 뒤에서 가장 짙고 고요한 그림자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어 역사의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결국 저물기 마련입니다. 중종의 치세가 무르익고 궁궐의 안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김계한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왕의 곁을 지켰던 노구는 이제 무거운 관복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김계한은 마침내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수만 번을 반복했을 절이었으나
그날의 절은 유독 길고 무거웠습니다. 중종은 평생을 자신의 그림자로 살았던 이 늙은 내시의 퇴거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그에게 파격적인 하사품과 노후를 편히 보낼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문을 나서는 김계안의 손에는 임금이 내린 화려한 비단보다 세월에 닳아버린 낡은 소지품 몇 가지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수많은 죽음과 자신이 묻어두었던 왕실의 비밀들이 저 붉은 담장 안에 영원히 갇혀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궁을 나선 이후의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핵심에서 일했던 인물이라면 은퇴 후에도 그를 찾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계안은 퇴궐과 동시에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는 도성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아가며 이웃 누구에게도 자신이 왕의 신복이었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회고록이나 유언장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사는 법을 익혔던 남자는 죽음조차 그림자처럼 조용히 맞이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눈을 감았는지 실록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왕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머물렀고 조선은 그렇게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던 목격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김계안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교과서는 세종의 찬란한 업적과 이순신의 장렬한 승리를 가르치지만 왕의 수라상을 살피고 침전의 촛불을 끄던 한 내시의 이름까지 기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화려한 보좌에 앉은 왕과 그 앞에서 사자우를 토하는 신하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냈던 수많은 김계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공적을 기록하며 타인의 비밀을 폭로해 관심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시대에 김계안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연산군이라는 절대 악 앞에서도 중종이라는 불안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켰던 것은 임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주체성 없는 종이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의 비밀을 끝까지 품고 무덤으로 가는 것은 그 어떤 투쟁보다 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자국은 화려한 비석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정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조선의 행정 기록 속에 그리고 왕실의 질서 속에 보이지 않는 무늬로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역사의 배경이 됨으로써 오히려 역사의 가장 정직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름이 명멸했습니다. 어떤 이는 찬란한 업적으로, 어떤 이는 씻을 수 없는 죄명으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계한은 그 무엇도 남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왕의 곁에서 살았으나 정작 자신의 삶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켰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잔혹함을 목격한 자의 슬픔이었고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인간으로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자의 의리였습니다. 그는 입을 닫음으로써 역사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했고 자신을 지음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름 없는 그림자를 통해 참된 충과 전문가로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비밀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고요한 인내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계한. 그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방을 지켰던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방을 밝히지만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세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김계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역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침묵으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조선의 그림자, 내시 김계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